리페어의 현대인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하는 기획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낀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조명과 예술과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특별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를 받아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 사실 보호였어요. 어떤 예술가든지 예술과 삶은 그의 삶과 예술이 연결되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보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을 위한 예술, 우리가 보통 예술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삶과 예술이 다른 어떤 예술가들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보호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보호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드물다는 게 문제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설문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건데요. 보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온 첫 번째 답이 미치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사회 부적응자 또는 생전에 그림을 거의 못한 자 내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사실 이 대답은 일반인들도 거의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도 대략적으로는 특별하게 보호에 관심이 있어서 참고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런 견해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호가 정말로 이런 지방이고 부적응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냐?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보면 제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호는 27살에 그림을 시작해서 37살에 삶을 마감했으니까 그 10년 동안 굉장히 짧은 기간이 예술가로 살았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이 아를과 생내비 시절에서 했던 작품들 우리는 익히 해바라기나 등등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는 거의 내란트 시기는 좌절을 반복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혹평을 받았죠. 그래서 어디로 떠났냐면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파리로 나와서 다시 변화를 모색하고 인상주의, 후기 인사들, 모네, 드가 같은 사라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친교를 맺는 여기에서 보경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2년 정도 있다가 아롤로 다시 남쪽 지방이죠. 프랑스 지방이 아롤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왕성하게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보경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길을 훼손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오히려 이 예술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정말 그야말로 주옥 같은 그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올 파리 위에 있는 오베르로 와서 거의 2달 정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여기다가 위대한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누구나 다 이런저런 보통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만 그만큼 정말 변화무성한 삶을 살던 사람은 드문다는 생각에서 위대한 여정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때는 그 첫 번째 넬란드 시기에 농민은 사실 보호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이 돌본 것처럼 돌보고 싶었는데 그게 선지자로서 능력 발휘를 못했고 다시 예술가로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야말로 육체노동을 하고 그 손으로 감자를 먹는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나 위대하고 숭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혹평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게 그림이냐? 그래서 파리로 떠나게 되는데 파리는 굉장히 색채도 밝아지고 다양한 예를 들면 전묘, 세라의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 판화를 모으기도 하고 그걸 다시 동생과 전시회도 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자화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랬죠. 근데 사실 동생하고 갈등도 있었고 또 자천부 후기 상가 사람들과의 어떤 뭐라 그러나 그림으로서 인식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노트렉이나 또는 고경만이 그나마
지방에서 이제 아르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르, 남쪽 지방인데요. 따뜻한 지방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근본적으로 여기 올 때 목적이 뭐냐면 파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예술가들을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노란집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집을 얻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고객만이 오게 되는, 그래서 고객을 기다리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이런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바라기를 왜 좋으냐, 거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해바라기를 집에 한두 작품은 걸어놓고 있던데 솔직히 이 해바라기가 왜 좋은가 물으면 별로 대답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하게 꽃으로서 해바라기를 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니타스 정물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바니타스는 그야말로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정물 하나의 잠깐만 띄어내서 설명해 주세요. 바니타스는 그냥 허무, 덧없음, 우리가 모멘토몰이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뜻을 담은 그런 정물인데, 이게 이제 불길에 그린 정물하고 이거는 오후 정물입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멋있고 예쁜데 이미 바닥에는 꽃이 떨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늘 그 어떤 죽음이라든지 허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신교적인 그런 사상, 다시 말하면 강당한 삶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게 이 바니타스 정물합니다. 이 정물의 완성이 고의 해바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덧붙여서 고의 해바라기는 보통 얘기할 때 도대체 쓰러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비싸게 팔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의미를 알고 나면은 여기서 주인공은 얘들이 아니에요. 이게 얘들이 아니라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씨앗머리라고 얘기합니다. 해바라기는 겉에 이런 큰 꽃이 지고 나서 다시 요 속에 꽃이 조그맣게 다시 피고 져야지만 씨앗이 맺힌단 말이에요. 씨앗이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씨앗이 맺히는 그걸 우리 씨앗머리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모멘토몰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지 않는 고의 열정이나 생명, 왜냐하면 끊임없는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죠. 피고 지고 하는. 거기다가 이 아를 시기에는 노란색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물론 노란색은 태양의 색이라고 하고 희망의 색이기도 합니다. 색채 심리학에서 보면. 근데 이 고가 쓰는 노란색, 황금색이라고 색은 단순하게 해바라기 이런 뜻이 아니라 희망을 품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험함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위대함이나 그 이후 그냥 힘없는 어떤 성장과 잠재력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니타스 정물화의 시합몰이 이런 게 고의 하나의 해바라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성의 왕성한 생명력 또는 방탕한 생활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해바라기 그림이 정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값진 어떤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경화와 갈등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요양병원을 입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외부와 세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롯이 자신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작품에 올인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어가 그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고, 정신이 맑을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 플러스라고, 그 다음에 이런 별빛을 보고도 사람들이 미쳤어, 어떻게 정신 이상한 자가 저런 그림을 그렸냐. 아니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누구보다 명색하고 지성적인 고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다시 발에 위에 있는 오베르로 와서 거의 한 2달 정도 있다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오베르의 교회라는 그림인데, 아마 보시면 이미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이 교회 뒷문입니다.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은 색감이나 형태를 보더라도 이미 종교와 보호한 데서는 더 이상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많은 평론가들이 이거는 과거의 여인이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보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이 어떻게 되겠다는 걸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있는 거죠. 태호도 결혼을 했고 곧 아기도 태어난다고 하니 자기한테 쏠리는
관심이나 재정적 지원이 끊어질 거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야외 촬영이 아니죠. 야외 작품하러 갔다가 총을 맞았는데 사실 자살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자살이 아닙니다. 결단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때 고은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동네 약간의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둘이가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총을 발사한 것 동시에 고의 몸을 반동해서 2km를 걸어와서 사실 하세 박사한테 몸을 맡겼지만 결국 이미 그때는 스스로 삶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37살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실제로 또 파워가 보는 앞에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나 살아있는 그 자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해석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남긴 편지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고은은 대단한 독서광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사 집안이었으니까 책도 많았을 뿐 아니라 실제 굉장한 많은 책들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고의 편지는 얼마나 지성적인지 그가 또한 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높은지 또 시대인식이 얼마나 밝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그리고 창작 계기도 될 수 있고 배경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지 않는 작품들은 가짜라고 할 정도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근거가 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고은은 중학교 중퇴를 했지만 언어 소도는 굉장히 밝았는가 봐요. 그래서 영국 소설이나 프랑스 곰보르 같은 문학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실제로 그걸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나열을 해봐서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읽어도 못 읽었을 이런 다양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자신이 읽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책은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편지에 직접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미세는 사람은 고의의 인간적인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사는 우리는 그를 소외시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는 도처에서 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한때 고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암 환자, 에이즈 환자, 알코올 등등 나는 고와 같은 눈빛을 본다라고 하면서 이 고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를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본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쭉 밝히고 있는데요. 자, 처음 돌아가서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면 짧게 우리가 훑어보긴 했습니다만 정말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약간의 정신 시한 내지는 좀 편집증적인 그런 길이 있긴 했습니다만 절대 미치광이가 아니죠. 이렇게 미치광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많은 작품들을 했고 의도적으로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사회 부적응자 아닙니다. 16살 때 큰아버지가 운영하던 가랑이에 취직을 했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팔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부적응자가 아니라 굉장히 적응을 잘했던 거죠. 오히려 그만두고 다시 신학자가 되겠다고 한 것은 그림들을 부자들을 위해서 판단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좀 왜곡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했지 사실은 부적응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생전에 그림을 한 장밖에 팔지 못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점도 못 판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 친구의 누이가 한 점 사줬는 포도밭 그림 그게 어디서는 러시아에 가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한 점도 못 판 건 맞아요. 그런데 100% 다 팔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얘기는 태어난 가상인 자기 동생 표가 모든 걸 다 사줬단 말이죠. 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을 대해주고 물건맛을 대해주는 이거는 단순히 형제이기 때문에 되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편지에 보면 형은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사준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가 고의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경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우를 살펴보는 것은 고우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오늘날 나의 자화상 어떤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사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어떤 잘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외부와 단절된 채 외롭고 괴로운 나날을 홀로 지내야 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아직도 두렵고 절망적인 문제들과 사회하는 현실에서 고의 삶은 우리들의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 미세리 조합처럼 실제로 우리는 도처에서 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지켜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던 고를 떠올리면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고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장입니다. 질문 세 번째. 방고의 사이프러스 나무 표현 질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방고의 작품에는 소용돌이 터치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살펴보면 소용돌이 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그려졌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묘지에 많이 심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동 지역에서 불변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묘지에 많이 심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주나 시인들의 무덤, 정원엔 좋은 곳 사이프러스 나무를 반드시 심습니다. 반 고흐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사이프러스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로 들자면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척백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 작품에서는 사이프러스 나무 의미는 사이프러스 나무 좀 전에 분석에서 칡백나무라고 했는데 칡백과에 해당은 되지만 사실 칡백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칡백나무하고 좀 다른데 사이프러스 나무는 우선 길이가 보통 한 25m 내지 30m 정도로 정말 하늘높이 솟아 자라는 나무인데 생명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가로수로 주로 쓰이거나 이렇게 근데 지천에 널려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 살았던 고가 살았던 그 아래 지방에 정말 지천 그 이외에도 사실 유럽에 굉장히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말 그 끈질긴 생명력, 그다음에 하늘로 치솟는 그런 어떤 성장에 관한 것, 또 사후 끊임없는 잠재력 같은 거를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왜? 병원 안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밖의 모습이나 나무를 통해서 보호의 열정이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매개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열정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네, 그것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가 그리고 또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녹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림에 많이 쓰게 된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나경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 의뢰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제목이 이제 AI 시대 예술인의 삶과 자세. 저도 예술 공조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과학에 대해서 잘 문외한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도 4차 혁명,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AI 공부를 조금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AI를 시작한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예술인들이 전부 다 이제 전시를 못하고 이럴 때 이제 오프라인이 막히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또 전시를 한 번씩 기획도 하니까 어떻게 예술가들을 알릴까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제가 제목을 정했고 이 시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4차 혁명 시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에서 예술인분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제를 정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예술 위기 시대인가? 근데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예술가가 항상 위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 또 인형상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술가들은 위기의 상황이었고, 또 제일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다 폐쇄가 돼서 좀 많이 위기를 가지는데, 항상 예술가들은 이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지금의 현 상황이 어떤가, AI 시대에는 과연 예술은 언어의 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는 두 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I를 장착한 로봇이 업무 능력이 인간의 업무 능력을 대체하는 것을 4차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경제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제 국내 취업자 27,000만 명 중 12,000만 명은 이제 AI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고위험군 일자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이제 사라질 직업군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술은 인간만의 영역이고 고위험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게 포함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미래의 영표 2030년에 발표한 걸 보면 그쪽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에 예술가, 건축가, 소설가, TV에 나오는 언론가부터 다 대체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이 인간의 고유 영역만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이름이 아이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손에 눈을 통해서 이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자아상을 그린 얼굴이고, 저 옆에 있는 작품도 직접 아이다가 그린 작품이고, 이제 전시를 해서 판매도 하고, 저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연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의 고유 영역인 그리기,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반박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창의성이 있는가, 이에 대한 얘기,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얘기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예술가 분들도 많지만은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창의적인 작품이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를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작품이고 누구의 작품이고 이랬을 때는 창의성을 논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 시대에 예술가들은 창의성의 본질에 관한, 초심에 관한 문제의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프리즈마라고 인공지능 무료 어플입니다. 사진을, 저기 남자 사진을 터치 한 번으로서 옆에 있는 작품이 변합니다. 그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뭉크가 표현하는 보통 표현주의 화풍을 갖다가 터치 한 번으로 다 사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도 예술가다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주는 어플입니다. 자, 여기는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이제 논문에 실린 건데, 예술적 스타일의 신경 알고리즘에서 이제 보통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면 이미지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를 이어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 공부를 시키면 얘들이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어떤 모델을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떤 문화를 파악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망을 가지고 있는데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과 이제 데이터를 주고서 작품을 했는데 하나의 사진, 배경 사진을 줬을 때 이제 보면 뭐 표현주의나 아니면 고어품이나 피카소품이나 칸디스 기품으로 바로 40분 만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도 연구한 사람도 놀란 것이 그냥 이미지를 줬는데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것을 뭐 카디스피 그다음에 보면 그에 해당되는 걸 자체적으로 다 분류 작업을 인공지능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예기치 못했던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작품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을 넣어서 고어품을 하면 고어품으로 바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잔느 표현을 세잔느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그림을 모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레브란트가 자주 나왔는데 여기 레브란트 자상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레브란트 작품이고 옆에 거는 이제 오른쪽인가? 예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델포트 공대와 레브란트 미술관에서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로 이제 작가 이름이 AI 넥스트 레브란트입니다. 이는 레브란트 작품을 갖다가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줍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학습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하고 데이터 주고 학습을 한 결과 명령어 하얀 긴 장식과 검은색 옷을 착용한 30, 40대 백인 남성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거의 렘브란트와 그림 비슷한 작품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모방에서는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AI 시대의 미술 시장을 보면 오비어스, 이제 이게 AI 예술가 이름인데 에드문드 벨람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는 데이터를 한 5,000개의 17세기에서 19세기의 작품을 데이터를 주고 작품을 했는데 기존의 거는 모방에서 끝났다면 모조품이나 모방이 끝났다면 여기서는 찬작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작품이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크리스토 경매에서 약 5억 원에 팔립니다. 이때 경매에 하버드 대장 거장인 앤디 월 작품도 같이 했는데 앤디 월 작품보다 6배 이상의 고가의 작품으로 팔림으로써 IT 업계가 미술계가 굉장히 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AI는 인간이 준 데이터에 의해서 흉내내고 모방의 모조품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 작품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도 같은 1년 뒤의 작품인데 이제 마리오 클린게만이라고 이제 AI 예술가가 작품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이미지를 넣어서 이때는 이제 작품이 남자 자상이 와서 여자 자상이 있는데 그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초 간격으로 표정이 계속 바뀌는 이런 식의 작품을 좀 창의적인 미디어 앞에서 많이 하는 그런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이것도 소도비 경매에서 하나 6천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일회성이 문제 같으면 이제 미술계에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미국에서도 AI가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하는데 거의 뭐 매출 시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지금 30년 후에는 거의 뭐 1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우리 뭐 순수 예술가들 작품 1년을 몇 점 못 파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 AI한테까지 로봇 경쟁자까지 생김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주제를 설정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I 시대에서 이제 경쟁자가 오고 인공지능까지 이제 나타나서 우리 안 그래도 열악한 미술 생태계를 위협을 하는데 우리가 리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팔로우가 될 것인가 이게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로봇 인공지능이 아까 전에 원터치로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걸 비슷하게 자기 사진을 어떤 풍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따라서 작품을 하시는 작품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럴 때는 초정자밖에 못 되는 거잖아요. AI가 그린 그림을 따라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영역에서 창의성이다, 뭐 인간만의 감성과 정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모두 작가들이 풀어야 될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작품이 우리가 뭐 사진이 나왔을 때나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나 전부 다 그때마다 예술은 죽는다, 뭐 위기다 이렇게 있지만 이때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작품, 시대를 앞지르는 작품, 그때 예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명맥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뭐 4차 혁명이 일어나고 AI 시대가 뭐 대신 예술가가 대신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예술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리더로서 대처를 하는가, 팔로우가 되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초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말이 인류가 초인공지능 등장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에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리더로서 아니면 팔로서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술가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의성 본질에 관한 물음을 그러면 작가의 삶과 우리가 모든 위대한 예술품이라고 그러면 작가의 삶과 정신, 시대적 맥락을 담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술가들이 과연 모든 예술가들이 이 작가의 삶과 정신, 시대적 맥락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AI가 작품을 그리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작품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고민을 하는지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제작한 제품은 전부 다 모방품이고 상품이냐, 아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애매한 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지만 그 데이터를 넣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작품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적으로 그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IT 업계는 예술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게 인공지능 기계가 그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관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 그 다음에 인간만의 작품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봤듯이 소도비 경매나 이런 데서 예술 소비자들이 AI가 그린 작품이고 분명히 알면서도 그 고가로 작품을 산다는 것은 인간만의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보지 않고 AI가 그린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지불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들만 우리만 그린 작품이 예술품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시대가 이런 흘러가는 방향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술가의 운명은 결국은 예술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본질적인 물음, 창의성의 본질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AI와 차별성을 두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보통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물으면 안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어떤 시대가 와도 이때까지 예술가의 훌륭한 예술가들이나 작품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결국은 작품이 아닌가,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예술가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로 홍성일입니다. 네,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0년 전인가 AI가 이제 처음 이게 떠오를 때 연구 설문조사를 한 게 기억나는데,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직업이 뭔가 하니까 3개 직업이 살아남는다고 나타나있더라고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그거 보고 저도 좀 안도를 했는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안도할 게 아니라 도전과 작업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의는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AI 시대에 살아가는 예술가로 한 사람으로서 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의미의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고 안 보내보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구체적인 답은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 예술가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또 자극받고 또 영감을 받고 우리 박사님 거기도 안정적인 자기 확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집중이 남는다는데 저는 최근에 들은 거는 유일하게 남는 이제 직업이 하나 있는데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계 문명이 지배를 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자기 기쁨도 느끼고 만족도 자아실현도 되는데 모든 것을 이제 AI 로봇이나 뭐 기계에 뺏기다 보면 사람들이 할 것이 없어지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편한 대신 정신적으로 공허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이제 목사가 최종적으로 남는다 하는 것은 예술가에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항상 예술가가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믿고, 특별히 뭐 예술가가 힘든 직업이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옛날보다 더 많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한 작품이라도 보고 자기가 삶의 의지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치유해줄 수 있는 작품으로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초심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모두 조건을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술가를 해서 내가 뭐 엄청난 부를 권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술의 창의성이라는 것, 뭐 본질이라는 것, 내가 왜 예술가가 돼야 되는가 한 번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AI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AI 시대에 예술가의 자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구 전시 공간을 통해 본 현대인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또 그런 일이다 보니까 대구의 전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예술인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역할들이 어디서 예술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구입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잡았고 이 내용은 뭐 결론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인문학적인 내용에서 좀 가볍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공간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 계신 스님들이 다 작가분이 있는 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 속에서 이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PPT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시가 끝났죠. 아트페어 대구 아트페어 11월 달에 진행되는 대구 아트페어하고는 다른 또 새롭게 아트페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엑스포에서 진행됐는데 6월 달에 있고 또 8월 달에 블루 아트페어라고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술을 일반인들이 미술을 볼 수 있는 이 창구 역할들이 많이 커져 있던 게 이 아트페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페어가 처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3,000명이 관객이 다녀갔고 매출도 149억이라는 적지 않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미술이 관객 동원과 그리고 어느 정도 부를 보장해주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져 하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사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짧게는 한 10여 년 작품 활동하셨고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작품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현재의 그런 미술 시장, 미술에 대한 이 분위기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바뀌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작가분 중심이니까 우리는 예술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은
밖에서 일반인들, 미술을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트페어, 대구 아트페어도 11월 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지금 전시했던 서간보다 더 크게 동서간을 합쳐서 대형으로 지금 11월 달에 행사를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아트페어라는 또 아트페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컨벤션 센터를 안 가더라도 아트페어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적어도 20세기 1900년도에 미술을 볼 수 있는 전시장들은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그 도서관이나 강당, 복합공간 공간에서 전시를 보거나 아니면 상품 진열관 그리고 하람 갤러리 이런 식으로 전시장이라는 갤러리라는 그런 공간이 아닌 공간 외적인 부분에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을 합니다만 미술 전시를 보면은 강당에다 파티션을 치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미술 전시라는 게 그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고 또 미술을 단순하게 보는 공간이 아닌 또 구입하고 소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전시 공간들이 많이 확장되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21세기의 미술관 전시 공간을 보게 되면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그리고 미술품 경매 시장도 전시장에서 많이 보게 되고 컨벤션 센터, 아트페어가 많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 그리고 이 수성문화원처럼 복합 문화 공간에서도 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서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상 공간 AI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하는 그 가상 공간도 아마 지금 시작 단계이나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전시 공간을 찾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양으로 미술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유의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데이트 장소 사진 찍기 좋은 곳 미술관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어릴 때 많이 했던 강상문 작성을 위해서 미술관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미술품을 하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미술품 구입을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미술 전시 공간을 찾는 이유는 이처럼 많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는 다르지만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감동을 얻거나 작가의 예술 행위에 감동을 하고 작가의 재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찾는다는 거죠. 적어도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술가의 창작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예술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앞서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만든 작품을 과연 전시장에서 신기해서 한 번 정도는 가보겠죠. 우리가 주로 동남아에 가면은 코끼리 쇼를 보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코끼리가 그린 그림입니다라는 추상 작품을 보게 되는데 작품이 아니죠. 추상으로 그린 거를 보게 되는데 이게 예술인가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재미거리로 되는데 어쨌든 이 예술이라는 게 작가의 열정이 없으면 과연 예술이 되느냐라는 생각에서 보더라면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AI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감행하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미술로 표현되시고 그게 또 일반인들은 감동을 가져가는 게 미술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미술을 찾는 공간은 예술 공간에서 찾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대인들의 삶 속에 이제 예술은 절대적 위치를 갖추게 되고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예전에 보면은 저도 미술계 쪽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반인들의 한 이야기가 전 미술에 대해서는 대안인데요, 잘 모르는데요 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일반인들의 선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어떤 면에서 일반인들이 예술인들보다 예술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교육을 훨씬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도 이러한 이 예술가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전시 공간을 이용하는 일정대와 관람 형태 그리고 전국에 공고되어 있는 문화기반 시설의 현황 그리고 대구 전시 공간 현황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최근 조사를 했던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관람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뭐 영화라든지 무용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미술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20, 30대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이고 아마 이 미술이라는 부분은 여기보다는 일렉트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비관으로 우리가 일본이라는 그 노래가 먼저 시작됐던 나라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본에 가면 미술관들에 가게 되면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이 관람했습니다. 그만큼 미술에 대한 관람 계층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술관 박물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20년 데이터부터 쭉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뭐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유독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화 부분에서 이 전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여기나 코로나 때문에 장인 같은 경우 데이터들이 많이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입니다만 2022년부터는 그 데이터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우상향 이렇게 하고 있죠. 대구에 보면 대구 미술관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19년, 2000년도에는 20년도에는 많이 꺼졌습니다만 22년 이후에는 다시 상향하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2012년도에 데이터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야외 부산화 전시가 대구 미술관에서 있었죠. 그때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대구 부산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꺼진 현상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의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제일 많았을 때가 50만 명 가까이 2013년도에 관객들이 다녀갔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왔을 때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부산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저희보다 많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간다는 거죠. 그만큼 활동이 많다는 거가 이야기되고 대구로 이야기하면 대구 미술관도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서 일반인들이 물론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아마 해운대에 위치해 있는 시립미술관하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가기 힘든 대구 미술관하고의 거리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이 관객들의 숫자가 늘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기반 시설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구 지역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술관 박물관을 보게 되면 박물관이 7개, 미술관이 4개, 이 동력 미술관
미술관, 박물관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경기도에 비해서 보더라도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대구의 문화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매년 갈수록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술인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문화시설들을 가지고 활동들을 생활의 삶의 예술이 반영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 예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비해서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꽤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국 규모인데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박물관이 754관 그리고 미술관이 190관이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OECD 주요 국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12만 3천 명 대비 한 해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6만에서 2만 정도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향후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 900관 정도 미술관 박물관들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만 명당 1명 정도 최소 선진국 OECD 국가 표준 정도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대구를 놓고 보면 대구에 240만 인구의 구민은 한 50개간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턱없이 이런 미술관들이 부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박물관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굳혀져 있는데 미술관들은 아직까지 전국 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시설들이 다분히 수도권, 서울 경기권으로 모여져 있고 그나마 대구 경기권에서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전라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전라도는 경상도에 비해서 인구수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많이 열악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적인 인프라에서는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선도청 과장님 오셨는데 조금 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이런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들은 충분히 더 만들어져도 가능하다는 것들이고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런 미술관 관람 인원들은 점점 더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람객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숫자만큼 미술품 판매도 많아진다는 거죠. 미술품 판매가 많아진다는 것은 여기 예술의 선생님처럼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시 공간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저는 이 갤러리스트로서 갤러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갤러리를 단순하게 상업 공간으로 그냥 그림만 팔고 이익만 취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의 이 예술에 대한 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갤러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갤러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명을 가지고 이 공간들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성구에서도 드라키란 쪽에 오래된 건물들을 이용해서 드라 예술 마을을 조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35억도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 수소부를 비롯해서 이 지자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만큼 예술이란 게 현대인들한테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전에는 예술, 적어도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만 하더라도 그림을 한 점도 못 하다라는 게 당연시되었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인들이 작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관람을 온 가족들이 그냥 가볍게 동네 맛을 나가듯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대 예술 속에 문화 공간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그만큼 특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더 이상 고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을 담는 공간 역시 현대인들 삶 속에 좀 더 편하게 찾는 휴식과 힐링의 역할을 성실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네, 김태곤 선생님께서 공간을 대구 시장부터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간의 역사가 미술 작가들의 역사랑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작품들은 오늘 보지는 못했지만 걸쭉한 그 선생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이 자리에 있는지까지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초반에 김태곤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질문, 사실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토론 주제로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저희 메타버스나 NFT라는 단어가 되게 지금은 쉽게 들리는데 2020년 가을 정도부터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정보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반론을박이 많죠. NFT 같은 경우에 더 심하게 작품이 가상 공간에만 있고 현실로는 나오지 못하는 걸 NFT 그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전에 발트 벤자민 이후에 발트 벤자민이 얘기했던 것으로는 국제 가능한 미술은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다라는 형태의 미학을 저희는 아직도 수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NFT 자체를 내 그림을 누구에게나 발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술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계속 반론을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제가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예술적 가치라는 것의 명분을 만들어서 획득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공간들과 온라인 공간들에 대한 유기적인 형태의 이야기를 좀 토론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가상 공간에 대한 이 말하고 오프라인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상으로 공간하고 온라인상의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장기온의 작품을 하나를 볼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이런 온라인상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온라인상으로 함몰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강민 선생님 말씀처럼 AI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예술인들의 역할이 없어진다면 과연 예술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들이. 작가분들이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예술인들이라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갖는 감흥과 오프라인상으로 갖는 감흥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구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술이 아직까지 존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프라인의 예술 공간과 온라인의 예술 공간은 같이 존속해 나갈 거다라고 저는 감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